자유 2부에서는 자유의 본질과 한계, 자유가 정치 실존 시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지를 살핀다. 이번 편에서는 어록, 격언과 속담, 고사와 일화, 그리고 시와 묘사를 통해 자유라는 개념의 여러 층위를 분석한다. 자유를 논할 때 함께 거론되는 말들이 있다. 선택, 저항, 권리, 압제, 자율, 해방, 책임. 이 단어들은 각각 자유의 서로 다른 측면을 가리킨다. 선택과 자율은 자유의 내면적 조건을, 저항과 해방은 자유의 역사적 쟁취 과정을, 권리와 책임은 자유의 사회적 조건을 지시한다. 이 말들의 연결망 위에서 자유 개념의 전체 윤곽이 드러난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자유는 인간 존재의 구조 그 자체로 규정된다. 사르트르는 존재와 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 존재한다는 것은 자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은 가장 세밀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존재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에 완전히 맡겨져 있다. 그러니까 자유스러운 인간의 존재이다. 인간은 항상 전면적으로 자유이든가 혹은 항상 전면적으로 자유가 없든가 그 어느 편인 것이다. 이 문장은 자유를 선택지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로 본다. 자유는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받는 것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있거나 전면적으로 없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 사르트르의 입장이다. 같은 저작에서 사르트르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인간은 자유다. 인간은 자유 그 자체다. 이 짧은 두 문장은 자유를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 정체와 동일시한다. 그리고 자유의 역설을 가리키는 말도 남겼다. 자유란 자유이어야 할 것이 저주받고 있는 것이다.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해방이 아니라 짐이다. 선택을 피할 수 없다는 것,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저주의 형태를 띈다. 그는 또 말했다. 나는 자유의 주인도 아니고 그 노예도 아니다. 나는 나의 자유인 것이다. 자유는 소유물이 아니라 인간과 분리 불가능하게 결합된 존재 방식이다. 카뮈는 사르트르와 동시대 프랑스 작가이지만 자유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접근한다. 그는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일에 가능한 자유란 죽음에 대한 자유다. 죽음만이 모든 조건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는 역설적 규정이다. 같은 저작에서 그는 또 말했다. 내가 아는 유일의 자유는 정식 및 행동의 자유다. 외부의 제약이 아니라 내면의 사유와 실천 안에서만 자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첩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자유란 개인적 정열의 가장 큰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늘날에는 배덕적인 것이다. 자유에 대한 욕망을 시대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동양 문헌인 근사록에는 이런 말이 전한다. 지혜의 세계에는 울타리가 지나치게 많다. 인간은 진리 속에 있을 때만 자유롭다. 진리와 자유를 연결하는 이 문장은 자유를 외적 제약의 부재가 아니라 진리와의 합치 상태로 정의한다. 외부의 제약이 없어도 진리에서 벗어난 자는 자유롭지 않다는 논리다. 자유의 조건을 가장 구체적으로 목록화한 것은 루스벨트의 연설이다. 우리의 자유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불안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자유를 단순한 정치적 권리가 아니라 생존과 안전의 물질적 기반 위에서만 성립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자유는 추상적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조건 속에서 측정된다. 자유가 제도와 맺는 관계에 대해 윌슨은 의회 정부에서 말했다. 자유와 자유의 제도는 자신의 정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민에 의해서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중대한 진리가 일찍이 말해진 적은 없다. 자유는 그것을 담는 제도적 형식을 인민 스스로 이해하고 유지해야만 지속된다. 자유의 무지는 자유의 소멸로 이어진다. 같은 윌슨은 새로운 자유에서 이렇게도 말했다. 나는 생명의 포도주를 믿듯이 인간의 자유를 믿는다. 이 문장은 자유를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와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 역사 속에서 자유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윌슨은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사를 통하여 자유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주어진 예가 있었는가? 자유는 언제나 밑에서 작용한 힘이나 인민의 위대한 운동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사악과 압제와 부정을 의식함으로써 발효한 그 힘이 자유를 가져오는 것이다. 자유의 역사적 기원은 항상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다는 진단이다. 자유와 타인의 관계에 대해 허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이들에게는 지상에도 또는 그 어느 별나라에도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자유는 자기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타인의 자유를 부정하는 순간 자신의 자유도 성립 근거를 잃는다. 잉거솔은 보스턴 연설에서 이 논리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자유는 남에게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 자유는 나눌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특성을 갖는다. 메디슨은 자유의 이중 위협을 지적했다. 정부가 인민과 공통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유의 근본이다. 자유는 권력의 남용에 의해서와 똑같이 자유의 남용에 의해서도 위험에 빠진다. 권력이 자유를 억압할 때만큼 자유 자체가 무제한으로 행사될 때도 자유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액트는 근대사 강의에서 자유의 정치적 위상을 규정했다. 자유는 더 높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 가장 높은 정치적 목적이다. 자유를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논리에 대한 명확한 반박이다. 자유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정반대의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인종을 유지하는 의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제의적인 것이다. 이 문장은 자유의 이름 아래 자유를 체계적으로 파괴한 역사의 논리를 보여준다. 타고르는 진리의 호소에서 이 구조를 직접 가리켰다. 표면만의 자유의 이름에 의해서 자유를 분쇄하는 것은 아주 쉽다. 자유라는 언어가 자유를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경고다. 인기에는 자유와 자유권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의 자유를 수호하라, 친구여. 너희들은 자유가 얼마나 쉽게 버려지기 쉬운 것이며 그것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자유를 상실한 후의 타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자유의 취약성에 대한 경고다. 모음은 엄밀히 나의 것에서 같은 경고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 국민이 그 어느 것을 자유 이상으로 평가한다면 그들은 자유를 상실할 것이다. 그리고 자유보다 높이 평가한 것이 안락이나 금전이라면 그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유를 포기하고 얻으려 한 안락조차 결국 함께 잃는다는 역설이다. 페머스는 보스턴에서 이렇게 말했다. 쟁기도, 소도, 토지도, 생명도 자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 이것은 자유를 모든 물적 가치의 전제 조건으로 놓는 발언이다. 어떤 소유도 자유 없이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카프카는 성에서 자유의 공허한 측면을 묘사했다. 이 자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상처 입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처럼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것은 없으리라. 고립과 방임으로서의 자유, 즉 단절로 남겨진 자유가 오히려 절망의 형태를 띠는 상태를 카프카는 포착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도 말했다. 오늘날 우리의 자유란 자유를 위해 싸우는 자유스러운 선택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투쟁의 선택 행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규정이다. 자유와 지성의 관계에 대해 바쿠니는 이렇게 말했다. 참된 자유는 지성적이다. 진짜 자유는 훈련된 사유 능력 안에 머문다. 자유의 근거는 충동이나 임의성이 아니라 사유의 훈련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말도 전한다. 인간은 자연에 예속해 있지만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다. 자연의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오히려 자유를 획득한다는 논리다. 자유의 영속성에 대해 토마스 만은 자유와 불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유는 불멸의 이념으로 그것은 시대 정신과 함께 진보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자유는 특정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이념으로 규정된다. 비어스는 악마의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했다. 자유, 이것은 상상력의 가장 귀중한 속성의 하나이다. 자유를 정치적 조건이 아니라 상상력의 내적 능력으로 보는 시각이다. 이제 격언과 숙담으로 넘어간다. 영국에는 이런 격언이 있다. 갇혀있는 새보다 자유로운 새가 낫다.
원문은 Better be a free bird than a captured king 이다. 직역하면 포획된 왕보다 자유로운 새가 낫다는 뜻이다. 지위와 권력보다 자유 자체가 우선한다는 논리를 담고 있다. 또 다른 영국 격언이 있다. 사람의 눈은 감기게 할 수 있어도 잠들게 할 수는 없다. 원문은 You may force a man to shut his eyes, but you cannot make him sleep 이다. 외부에 강제로 눈을 닫게 할 수는 있지만 내면의 의식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억압이 신체적 행동을 제한할 수 있어도 정신의 자유는 쉽게 박탈되지 않는다는 함의를 갖는다. 한국 속담에는 곱비 놓은 말이라는 표현이 있다. 지금까지 매었던 데서 풀려 매우 자유스럽고 거침이 없다는 뜻이다. 통제와 구속에서 벗어난 상태를 가장 직접적인 이미지로 포착한 표현이다. 말이 곱비에 묶여있는 상태가 일상적 삶의 조건이라면 곱비가 놓이는 순간은 예외적이고 충만한 자유의 순간이다. 이번에는 고사와 일화를 살핀다. 프랑스 혁명기에 지롱드당을 지지한 롤랑 부인의 일화가 있다.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단두대로 향한 그녀는 함께 처형될 관리가 당신이 먼저 죽으시오 하며 순서를 미루자 남자로서 여자보다 먼저 죽지 못하다니 나는 상관 말고 빨리 가시오 하였다. 그러고는 하늘을 향해 절한 뒤 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오 자유여, 내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는가. 이 일화가 보여주는 것은 자유라는 언어의 이중성이다. 혁명은 자유를 기치로 내걸었으나 자유의 이름으로 사람을 처형했다. 롤랑 부인의 마지막 말은 그 모순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고대 그리스에서 장군 데메트리우스가 성을 함락한 뒤 노예들을 거의 다 빼앗아 갔을 때 철학자 스틸폰에게 정중히 말했다. 스틸폰 선생, 당신에게는 자유를 주고 떠나갑니다. 그러자 스틸폰이 답했다. 과연 그렇습니다. 노예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시니까요. 이 일화에서 스틸폰은 데메트리우스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뒤집는다. 정복자가 선물로 내세운 자유는 이미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결과일 뿐이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유의 실체를 꼬집는 대화다. 이솝 우화에는 시골쥐와 서울쥐의 이야기가 있다. 서울쥐가 찾아온 시골쥐에게 이런 먼지 구덩이에서 보리 알만 먹느냐며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서울의 큰 집에는 빵과 치즈와 버터가 가득했다. 시골쥐가 감탄하며 먹으려는데 사람이 들어와 둘은 황급히 구멍으로 달아났다. 다시 나와 먹으려 하면 또 문이 열려 숨기를 거듭했다. 시골쥐는 생각했다.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며 사느니 차라리 맛없는 보리알을 먹어도 자유롭게 지내는 것이 낫다. 그러고는 으리으리한 집을 뛰쳐나와 자유로운 시골로 향했다. 이 우화가 보여주는 것은 풍요와 자유의 선택 문제다. 물질적 조건이 나아지더라도 끊임없는 불안과 통제 속에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와 묘사를 통해 자유를 살핀다. 헝가리 시인 페트피는 시집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그러므로 생명은 존귀하고 애정은 더욱 값어치가 크다. 만일 자유를 위해서라면 이 둘 다 던져버리리. 생명과 사랑을 초과하는 가치로 자유를 위치시키는 선언이다. 영국 시인 카우퍼는 태동에서 이렇게 썼다. 흘러가는 인생에 꽃을 주고 빛과 향기를 주는 것은 자유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잡초일 뿐이리 자유를 인생의 의미와 형태를 부여하는 요소로 규정한다. 노르웨이 작가 그리그는 국왕에서 이렇게 썼다. 자유란 어디 있는 것일까 찾아 헤매다 죽어버려라. 자유의 소재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것, 그리고 그 추구가 생의 소진과 함께 이어진다는 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두 행이다. 같은 작품에서 그리그는 이런 묘사도 남겼다. 자유는 자유 속에서 성장하였다. 뿌리로부터 개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 자신의 것이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는 권리를 갖는다. 그것은 고향의 흙냄새처럼 귀중한 것이다. 자유는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 아니라 자유 자체의 토양에서 자란다는 묘사다. 한국 시인 박두지는 꽃과 태양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영혼의 뿌리 깊이 눌리면 타오르는 자유의 불꽃을 간직한다.
자유는 피와 생명에 뿌리하여 영혼의 밑바닥 꺼지지 않는 근원에서 죽지 않고 탄다. 살아서 누리려는 자유의 비전이 죽음보다 강하고 피는 꽃보다 강하고 자유의 불꽃은 죽음보다 강하구나. 자유를 억압으로도 꺼지지 않는 내부적 힘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자유는 단일한 개념이 아니다. 실존주의에서 자유는 인간 존재의 구조 그 자체이며 정치 철학에서 자유는 제도와 인민의 각성 위에서만 유지되는 성취다. 역사 속에서 자유는 항상 아래로부터 쟁취되었고 자유의 이름이 자유를 파괴하는 데 사용되는 역설도 반복되었다.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항상 전면적으로 자유이든가 혹은 항상 전면적으로 자유가 없든가 그 어느 편인 것이다. 자유는 부분으로 분할되지 않는다. 실존주의는 자유를 인간 존재의 구조 그 자체로 규정했고 정치 철학은 자유를 제도와 각성 위에서 쟁취되는 성취로 보았다. 이 통찰들은 각각 자유의 짐과 자유의 조건을 정직하게 드러낸다. 다만 사르트르가 자유를 저주라 부른 지점, 곧 벗어날 수 없는 선택과 책임의 무게 앞에서 성경은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근사록이 진리와 자유를 잇던 직관과 맞닿으면서 자유의 뿌리를 인간의 선택 이전의 진리 자체에 둔다. 바울은 여기에 한 문장을 더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적 관점에서 자유는 아래로부터 쟁취되는 동시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저주가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짐을 벗는 자리로 이해된다.